이란이 선을 넘었습니다. 테헤란 한복판에서 한국 대사관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혁명 수비대 4,700명이 동시에 움직였고 31명의 한국 국민이 고립됐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사일 한 발 없이 43분 만에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드론 38대를 투입한 이란은 오히려 27대를 잃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 한 척의 피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28년 경력의 작전 지휘관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중동 전체를 경악시킨 그날 밤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리우시 나세리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IRGC 전략정보국에서 28년을 복무한 부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경력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벌어진 일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 시점에서 본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이라크 국경에서 새벽 3시에 적의 통신망을 교란한 적도 있고, 시리아에서 반군 지도자의 동선을 6개월간 추적해 정확히 예측한 적도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직접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휘한 작전은 100건이 넘었고 실패한 작전은 3건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IRGC 전략정보국은 테헤란 남부 지하 14m에 위치한 벙커에서 운영됩니다. 벙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3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무거운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끝나면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낮은 우웅거림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었고,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 그게 바로 당신이 이곳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전실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테헤란 시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지도 위에 빨간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위치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호세인 자에디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상작전 사령부에서 올라온 자에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 앞마당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는 항상 방 안의 다른 모든 소리보다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강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에디가 지도 위에 빨간 원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이건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이잖습니까? 자에디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들고 미국 대사관에 SOS 치는 게 전부일 겁니다. 걔네 매뉴얼에 그 이상은 없어요. 방 안에 다른 장교 3명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28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위협으로 분류된 적이 없었습니다. IRGC 위협 등급표에는 모든 국가가 5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 최고 위협, 5등급이 최저 위협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1등급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1등급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등급, 영국과 프랑스는 3등급이었습니다. 한국은 5등급이었습니다. 최저 위협, 군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는 국가. 위협, 등급표에서 한국 옆에 적힌 메모는 이랬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 국가, 독자적 군사행동 능력 제한적, 미국 안보 우산 의존. 저는 그 등급표를 28년 동안 신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등급표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였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에 저는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돈을 벌어가는 장사꾼, 건설 현장에 인력을 보내고 플랜트를 짓고 자동차를 팔고 석유를 사가는 나라, 필요할 때는 거래하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하면 되는 나라, 위협하면 겁을 먹고 압박하면 물러서는 나라. 28년 동안 저는 수십 개 나라의 외교관들이 IRGC의 압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국에 보고합니다. 본국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현장에 전달됩니다. 그 과정에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미 얻습니다.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낮게 평가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에 한국 기업 하나가 이란 남부에서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은 6주 만에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취약하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충돌은 피한다. 이것이 한국의 한계다. 자에디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호르무즈에서 한국 유조선 하나를 세웠습니다. 자에디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검문한다고 했더니 선장이 바로 협조했어요. 항해 한마디 없었습니다. 6시간 붙잡아두고 풀어줬는데 한국 정부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말하게 두었습니다. 유감 표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에디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유감 표명이요. 자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6시간 동안 억류했는데 유감 표명. 이게 한국입니다. 부국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에디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의 데이터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와 자에디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과거 반응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에디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대형해도 앞으로 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크게 표시된 해도였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대사관 압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에디가 해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까지 잡아야 합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한국 유조선이 하루 평균 7척입니다. 항법 시스템에 방해 신호를 넣으면 사흘 안에 한국 해운 전체가 마비됩니다. 저는 자에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즐기는 유형이었습니다. 작전의 성공보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런 과격함을 제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라. 이 지역에서 누가 주인인지 알려줘라. 호르무즈는 2단계로 넣어. 제가 말했습니다. 1단계는 대사관 주변이다. 대사관을 직접 치는 건 아니야. 인근 지역에 충격을 주고 한국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다. 그들이 본국에 겁에 질린 전화를 걸면 서울이 움직일 거야. 서울이 움직이면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거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대사관 압박 시작한 지 3시간 후에 전파 방해를 넣어. 한국이 대사관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뒤통수를 치는 거야. 자에디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빨이 형광등 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부국장님, 드론도 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드론 전단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38대의 군용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중동에서 이란만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단계로 넣어. 대사관, 호르무즈, 드론. 스레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면 한국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거야. 자에디가 경례를 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부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 길어야 2시간. 한국 외교관들이 울면서 미국에 전화하고 서울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오판이었습니다. 작전은 새벽 2시 1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중앙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테헤란 시내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이 화면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 반경 200m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자에디는 옆방에서 호르무즈 해상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하들에게 전파방해 장비의 최종 점검을 지시하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에서 북동쪽으로 약 180m 지점이었습니다. 대사관을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의 폭발은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주황빛 섬광이 번졌습니다. 3초 후 짙은 회색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위성 영상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17분 8초. 이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경험상 한국 대사관이 본국에 첫 보고를 올리는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릴 것이고, 서울에서 대응 방침이 내려오는데 최소한 시간 30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이미 2단계와 3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1단계 성공. 목표 지점 정확히 타격. 작전 요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사상 없음. 대사관 건물 직접 피해 없음. 주변 유리창 파손 및 도로 일부 파편 확인. 완벽했습니다. 계획한 그대로였습니다. 충분히 가까워서 공포를 주되, 충분히 멀어서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거리. 이것이 IRGC가 28년 동안 완성한 압박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한국 대사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통신 감청 시스템이 대사관 주변의 모든 전화 신호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서울에 긴급 전화를 거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감청 시스템에는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폭발 직후에는 혼란 상태일 것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도 못했을 겁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통신 신호가 없었습니다. 이건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 보통 3분이면 최소한 한 통의 전화는 나갑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전화 또는 인근 경찰에 확인하는 전화.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무런 통신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때 제 안에서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아직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함이었습니다. 경험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였습니다. 통신 감청 상태 확인해. 제가 말했습니다. 장비 이상 없습니다. 부국장님. 감청 범위 내 모든 주파수 정상 수신 중입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정말로 어디에도 전화를 걸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폭발 후 5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건의 긴급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대사관. 28년 동안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위성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요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국장님, 이동체 감지됐습니다. 대사관 후문입니다. 차량 이동이 확인됩니다. 저는 모니터에 눈을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위성 영상의 해상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후문에서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차종 확인 가능한가? 대형 차량입니다. 버스로 추정됩니다. 몇 대? 요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초 후 대답이 왔습니다. 3대입니다. 3대.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대형 버스가 3대 있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폭발 후 불과 7분 만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7분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겨우 7분 만에 대피용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전화를 걸 시간조차 없는 시간입니다. 허가를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시간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3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제 뒤에 서 있던 중령 하나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옆방에서 자에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단계 준비 완료. 전파방에 투입합니까?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즉시 승인해야 했습니다. 대사관 압박이 시작된 후 3시간 뒤에 호르무즈 전파 방해를 넣을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빠른 이상 일정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투입해.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차단 시작해. 대사관 주변 반경 500m, 주요 간선도로 3개 전부 막아. 부하가 즉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10분 안에 테헤란 시내 3개 주요 도로가 차단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버스 3대는 이미 대사관에서 상당히 벗어난 위치까지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3대가 전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는 북쪽으로, 한 대는 서쪽으로, 한 대는 남동쪽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경로였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달립니다. 서로 다른 세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패닉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폭발 후 11분. 한국 대사관은 여전히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 3대는 이미 테헤란 시내를 세 갈래로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끝나 있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28년 동안 수백 건의 작전을 지휘하면서도 이런 속도의 대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5등급 국가, 위협 등급표 최하위, 군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제 작전의 첫 번째 수를, 제가 미처 두 번째 수를 두기도 전에 이미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도로 차단 완료까지 4분 남았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버스 3대의 이동 경로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선이 테헤란 시내를 가르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차단이 완료되면 저 버스들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체스에서 내가 먼저 수를 뒀는데 상대가 이미 세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28년 경력에서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사드와 부딪혔을 때, 또 한 번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버스 세대의 빛나는 점이 테헤란의 밤거리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제 경력의 모든 가정을, 모든 확신을, 모든 자만을 하나씩 부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자에디가 옆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호르무즈 전파방에 투입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7분 전까지 있었던 확신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에 연기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 차단 명령이 실행된 지 4분 후 테헤란 시내 주요 간선도로 3개가 막혔습니다. 우리 병력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대사관 주변 반경 500m는 사실상 거대한 그물이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막혔으니 버스는 멈출 것이고, 멈춘 버스 안에 갇힌 한국 국민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이 서울까지 전해지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런데 모니터 속 버스 3대의 움직임을 추적하던 요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부국장님, 버스들이 차단 구역에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대 모두 차단된 도로를 피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화면 위에 표시된 파란 점 3개. 그것이 한국 버스 3대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 3개. 그것이 우리가 차단한 도로였습니다. 파란 점은 빨간 선에 단 한 번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중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면 3대 중 최소 한 대는 차단 구역에 부딪혀야 합니다. 3대가 전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서 전부 차단 구역을 피하는 것은 우연의 확률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작전 요원 하나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남동쪽 버스가 골목길로 진입했습니다. 위성 추적이 어렵습니다. 북쪽 버스도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3대의 버스가 동시에 위성 사각지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건물 밀집 지역, 좁은 골목. 위성 영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구간들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위성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버스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쪽 버스, 통신 두절 구역 진입 확인. 통신 두절 구역.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테헤란 시내에는 건물 밀도와 지형 때문에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구간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테헤란의 통신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의 지형을 우리만큼 분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버스 위치 추적 불가. 3대 모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형광등 아래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환기 시스템의 우웅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폭발 후 19분.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전화는 여전히 영통이었습니다. 하지만 31명을 태운 버스 3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추적 수단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원이 그려진 한국 대사관, 빨간 선이 그어진 차단도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완벽해 보였던 작전 계획이 이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적 자산을 추가 투입할까요? 중령이 물었습니다. 소용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통신 두절 구역에 들어간 차량은 다시 나올 때까지 추적할 수 없어. 그리고 한국이 그 구간의 길이와 통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나올 때를 기다려봐야 이미 안전지대에 도달해 있을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가정이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국장님, 남동쪽 버스 재출현. 이미 차단 구역 외곽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북쪽 버스도 나타났습니다. 테헤란 북부 외곽도로 진입 확인. 한 대씩 다시 나타난 버스들은 이미 우리가 설치한 모든 그물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마치 그물의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쪽 버스 재출현. 집결 지점 도착 확인. 폭발 후 43분. 31명 전원 안전 확인. 43분. 폭발이 일어난 지 43분 만에 한국은 31명의 자국민을 전원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의 도로 차단을 전부 피하면서, 위성 추적을 전부 따돌리면서, 통신 두절 구간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으면서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국장님. 뒤에 서 있던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비상대피 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5등급 국가의 비상 절차를 분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입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5등급. 최하위. 분석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나라. 그 나라가 방금 43분 만에 우리의 1단계 작전 전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피 성공은 인정하더라도 호르무즈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에디의 전파 방해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38대가 아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대피는 방어일 뿐이다. 한국이 공격을 막은 것은 아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대피 작전의 세부 정보가 점점 더 들어오면서 제 안의 불편함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대피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저는 2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테헤란에서 운영하는 동안 비상대피 경로를 17개 설계해 두고 있었습니다. 17개. 1개나 2개가 아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안전지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17가지나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각 경로는 서로 다른 도로, 서로 다른 골목, 서로 다른 교차로를 사용했습니다. 한 경로가 막히면 다음 경로로 즉시 전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17개 경로를 설계하면서 각 경로에 대해 다음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루 중 시간대별 교통량, 주변 건물의 높이와 밀집도가 위성 감시에 미치는 영향, 통신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기는 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길이, 도로 노면 상태, 검문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
이 정보를 모으려면 누군가가 직접 그 길을 걸어봐야 합니다. 여러 시간대에 직접 운전해 봐야 합니다. 도시가 평온할 때와 긴장 상태일 때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3개 차단했을 때 한국에게는 아직 14개의 경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개를 더 막아도 11개가 남습니다. 우리가 테헤란의 모든 간선도로를 차단하더라도 한국은 골목과 이면도로를 조합한 경로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보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버스 3대의 인원 배치도 분석했습니다. 31명이 무작위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지? 각 버스에 탑승한 인원이 의료 상태, 이동 능력, 대사관과의 거리에 따라 분류되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경로에 이동이 불편한 인원을 태우고 가장 복잡하지만 안전한 경로에 의료,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벙커 천장의 콘크리트가 형광등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31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료 상태와 이동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버스에 배치하고 각 버스에 최적의 경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폭발이 일어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아니 몇 달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자이디가 옆방에서 들어왔습니다. 대사관건은 됐습니다. 대피했으면 한 거죠. 어차피 호르무즈가 본 게임입니다. 자이디는 대피 실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해상 작전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7척이 지금 호르무즈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에 투입된 지 47분째. 다른 나라 선박들은 이미 항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이디가 씩 웃었습니다. 한국 선박들도 곧 같은 꼴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43분 전의 확신은 이미 없었습니다. 대사관 대피에서 보여준 한국의 준비성이 해상에서도 적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상황 실시간으로 올려 제가 명령했습니다. 한국 선박 7척의 항로를 전부 추적해. 하나도 놓치지 마. 자이디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선박 따위에 이 정도 관심을 쏟는 것이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3분 전에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이 호르무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의 전파 방해 작전은 자이디의 자신작이었습니다. 자이디가 설계한 방식은 단순한 전파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민간 선박이 사용하는 항법 위성 데이터 안에 오류 신호를 삽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항법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표가 조금씩 틀어져 있었습니다. 선박이 그 데이터를 믿고 항해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해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교활한 점은 선박이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이디는 이 방식으로 3년간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성공률은 높았습니다. 전파 방해가 투입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이디가 작전실로 들어와 해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호르무즈 통과 선박 43척 중 항법 이상 신고 선박 9척, 그중 4척이 원래 항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일본 유조선 2척, 인도 화물선 1척, 그리스 벌크선 1척, 한국 선박은 자이디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한국 선박 7척은 전부 정상 항해 중입니다. 전부? 네. 7척 전부 항법 이상 신고가 없습니다. 저는 자이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파 방해가 한국 선박에 도달하지 않은 건가? 아닙니다. 같은 해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해 신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전파 방해, 같은 조건. 일본 선박은 항로를 이탈하고 인도 선박은 혼란에 빠지고 그리스 선박은 표류하고 있는데 한국 선박 7척만 아무 영향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이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자기 앞마당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상정보 분석관을 불러 제가 명령했습니다. 20분 후 해상정보 분석관이 초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저를 두 번째로 의자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원래 예정된 항로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파 방해가 투입되기 약 4시간 전부터입니다. 4시간 전. 우리가 전파 방해를 시작하기 4시간 전에 한국 선박들은 이미 항로를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자에디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전파 방해 패턴을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예측. 어떻게? 아직 정확한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3년간 사용한 전파 방해 데이터를 분석하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해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순서로 방해 신호를 삽입하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수학적으로 다음 공격 지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에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의 자존심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교활하다고 자랑해온 전파 방해 방식이 한국에게는 이미 예측 가능한 패턴에 불과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소리입니다. 자에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방해 신호는 매번 주파수와 시간대를 바꿉니다. 패턴이 있을 수 없어요. 분석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파수와 시간대는 바뀌지만 위성궤도 데이터와 결합하면 삽입 지점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리고 선박 추적 기록과 교차하면 다음 공격 해역을 높은 확률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그런 분석을 합니까? 한국 국방부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부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석관의 보고를 들으며 테헤란 대사관 대피를 떠올렸습니다. 17개 경로, 통신 두절 구간 계산, 인원별 맞춤 배치,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에서는 전파 방해 패턴 예측과 사전 항로 변경, 같은 구조였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두는 구조. 도구만 달랐을 뿐 머리는 같았습니다. 우회 경로는 몇 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잠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체 경로가 3개 확인됩니다. 첫 번째 경로가 막히면 두 번째가 막히면 세 번째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3개의 대체 경로. 테헤란에서 버스 3대가 3개의 다른 경로로 나뉜 것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자에디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벙커 벽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해 강도를 올리십시오. 자에디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현재 출력의 3배로 올리면 어떤 선박이든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안 돼. 제가 제지했습니다. 출력을 3배로 올리면 미국 함대의 탐지 범위에 들어가. 그러면 이건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가 돼. 자에디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오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대놓고 강한 전파 방해를 쓰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력을 올릴 수 없다는 것, 미국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 한계 안에서 한국은 이미 안전한 경로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분석관이 최종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전파 방해 작전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선박 항법 이상 발생률 23%, 한국 선박 항법 이상 발생률 0%, 0%, 23%대 0%, 같은 바다에서 같은 공격을 받으면서 한국만 피해율 0%. 자에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르무즈를 자기 앞마당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서 한국에게 완벽하게 무력화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에디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드론 38대. 그리고 그 카드마저 산산조각이 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에디가 드론 투입을 건의한 것은 호르무즈 전파 방해 실패가 확인된 직후였습니다. 부국장님, 드론을 올려야 합니다. 자에디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대피에서 밀리고 호르무즈에서 밀린 상태에서 그에게 남은 자존심은 드론뿐이었습니다. 38대 전부 올리겠습니다. 걸프 상공에서 초계 비행을 실시하면서 한국 선박에 근접 비행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한국 선박 선장들이 공포를 느끼면 항해를 중단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사관 대피와 호르무즈 전파 방해에서 연속으로 무력화당한 상태에서 드론이라도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위에 보고할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전부 실패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28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었고, 그것은 제 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올려. 제가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격은 안 돼. 초계 비행과 근접 위협만. 자에디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옆방으로 갔습니다. 30초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드론 발진, 38대 동시 이륙. 모니터 화면에 38개의 초록색 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기지에서 동시에 이륙한 드론들이 걸프를 향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에디가 돌아와 모니터 옆에 서며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에 자신감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드론 전단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38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중동에서 이란만이 가진 것이었고, 자에디는 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15분 후면 걸프 중앙부에 도달합니다. 자에디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들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순간 선장들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38개의 초록색 점이 순서대로 바다 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지상 통제소의 신호를 받아 일정한 간격과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발진 후 11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7번 드론 항로 이탈. 관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에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탈 각도 3도입니다. 미세합니다. 자에디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바람 영향이겠지. 자동 보정될 거야. 실제로 드론의 미세한 항로 이탈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나 기류의 영향으로 몇 도 정도 벗어나는 것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항법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초 후 7번 드론의 이탈 각도는 3도에서 7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동 보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7번 드론 이탈 각도 증가 중. 현재 7도. 자동 보정 반응 없음. 자에디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동 보정 시도해. 시도 중입니다. 반응 없습니다. 7번 드론이 제어 신호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에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드론이 제어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통신이 끊긴 것인지, 장비가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분 후 7번 드론의 초록색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7번 드론 추락 확인. 작전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론 1대의 추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습니다. 부품이 노후되거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8대 중 1대의 손실은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자에디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체기 투입해.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번 드론이 추락한 지 23분 후 15번 드론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세한 항로 이탈, 이탈 각도 증가, 자동 보정 실패, 수동 보정 불능, 그리고 추락. 15번 드론 추락 확인. 자에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치가 어디야? 7번 추락 지점에서 북서쪽 140km 지점입니다. 위치가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로 다른 드론이 완전히 같은 패턴으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테헤란 대사관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시간, 하지만 같은 구조. 17개의 경로의 설계, 3개의 대체 항로, 그리고 지금 같은 패턴의 드론 추락. 자에디. 제가 말했습니다. 두 드론의 비행 기록 데이터를 전부 뽑아서 비교 분석해. 자에디가 고개를 끄덕이고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끝나기 전에 세 번째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22번 드론.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항로 이탈, 보정 실패, 통제 불능, 추락. 네 번째가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가 떨어졌습니다. 1시간에 5대. 그리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에디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먹이 흰색이 될 때까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분석관이 비행 기록 비교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모든 추락 드론의 비행 기록에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추락 전 마지막 3분간 항법 데이터에 미세한 오류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오류, 좌표 데이터입니다. 지상 통제소에서 드론으로 전송되는 좌표에 아주 작은 오차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오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누적되면 드론의 내부 항법 시스템과 외부에서 받는 좌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하면 시스템이 어느 좌표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드론은 방향을 잃습니다. 자에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야? 이스라엘이야?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호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전자전 주파수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야? 분석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추정됩니다. 자에디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분석관을 쏘아보는 눈빛에 분노와 불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드론 통제 신호에 침투했다고? 침투라기보다 개입입니다. 통제 신호 자체를 차단하거나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 신호 안에 미세한 오류를 삽입한 것입니다. 드론은 여전히 통제 신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독, 비유입니다. 드론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드론에게 계속 거짓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드론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점점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이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추락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드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 전파 방해가 걸리면 통신이 끊기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오류는 느낄 수 없습니다. 드론도 모르고 지상 통제소도 모릅니다.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드론은 하나씩 길을 잃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 해도 물리적 흔적이 없습니다. 미사일 파편도 없고 강한 전파 방해 기록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장비 고장 기록뿐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마에 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꺼풀 너머로 밝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드론 통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지상 통제소와 드론 사이를 오가는 신호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세한 오류를 심었습니다.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속인 것입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38대 중 27대가 추락했습니다. 27대. 자에디는 마지막 1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초록색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8대 드론 전단을 직접 구축한 사람이 자기 작품이 한 대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대는 제가 물었습니다. 회수 명령 내렸습니다. 자에디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11대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자에디가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작전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에디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이잖습니까? 라고 코웃음 치던 사람이 지금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드론 작전이 사실상 종료된 직후 정보 채널을 통해 한 건의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의 내부 분석 보고서가 제3국 정보 채널을 통해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유출인지 우발적인 유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우발적인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보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위기 대응 시스템 평가. 저는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수천 건의 보고서를 읽어 온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통합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상 대피 작전, 해상 위협 분석, 공중 방어, 사이버 작전이 하나의 설계 원리 아래 연결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수준은 이스라엘 자국 시스템과 동급이거나 사이버 영역에서는 일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과 동급이거나 일부 우위. 이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매일이 전쟁인 나라입니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과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모사드는 CIA와 함께 세계 양대 정보기관으로 불리고 이스라엘의 사이버 능력은 미국 다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한국을 자국과 동급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저는 IRGC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상대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1등급 적이었습니다.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해 상대해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모사드와의 대결에서 저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볍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 동급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국을 5등급, 최하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고서에는 세부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상 대피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전 설계의 깊이와 실행 속도는 이스라엘 자국 대사관 비상 프로토콜에 필적한다. 특히 다중경로 설계와 통신 두절 구간 사전 계산은 높은 수준의 현장 정보 수집 능력을 시사한다. 해상 위협 분석에 대해서는 이랬습니다. 적의 전파 방해 패턴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사전 예측한 것은 상당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해군 정보부서도 유사한 접근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모델이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높은 정확도. 이 부분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이란의 해상 활동을 감시해왔습니다. 데이터 축적량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적은 데이터로 더 정확한 분석을 했다는 것은 알고리즘의 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작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론 통제 신호에 대한 미세 오류 삽입 방식은 기존 사이버전 교리에서 진일보한 접근이다. 물리적 파괴나 신호 차단 없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방식은 탐지가 극히 어렵고 방어 또한 극히 어렵다. 이 영역에서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다. 자에디가 이 문장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5등급 최하위로 분류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 강국이 인정하는 사이버전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작전실을 둘러봤습니다. 벙커 안의 형광등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직 걸프 상공에 남아있는 드론 11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수 중인 11대, 원래 38대였던 것이 11대가 된 것입니다. 자에디는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1시간이면 끝납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 마치 전쟁에서 진 장군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에디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에디도 나도 이 작전실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은 실수를 했다고. 우리는 한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5등급이라는 숫자를 붙여놓고 그 숫자가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사관 대피에서 43분 만에 무력화당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피해율 0%에 막혔습니다. 드론 38대 중 27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국을 자국과 동급이라고 평가하는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전 자에디가 말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맞았습니다.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상급자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28년 경력의 부국장이 5등급 국가에게 어떻게 박살났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콘크리트와 기름의 냄새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등급이라는 숫자를 처음 붙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그 숫자를 붙였을까?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8년 동안 아무도 그 숫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가정.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처럼 굳어버린 편견. 그것이 오늘 밤 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국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무지가 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 밤은 항상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8년 경력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벙커 지하 3층. IRGC 최고사령부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80m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발걸음은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구두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한 발짝마다 어젯밤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43분, 0%, 27대, 이스라엘 동급. 오른손에 들린 보고서 파일이 벽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자이디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호르무즈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눈 아래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5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 안에서 벌어질 일이 우리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IRGC 최고사령부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아바스 모라디 소장이었습니다. 전략정보국 국장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노련한 군인으로 표정에서 감정을 읽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화를 낼 때도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라디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보고하라. 단 2마디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펼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손, 개시 시각 새벽 2시 17분. 저는 1단계부터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1단계, 대사관 주변 타격. 타격 자체는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효과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폭발 후 단 한 통의 전화도 본국에 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7분 만에 사전 배치된 차량 3대로 31명 전원을 대피시켰습니다. 대피 완료까지 소요 시간 43분. 우리의 도로 차단을 전부 회피했으며 위성 추적도 따돌렸습니다. 회의실에 미세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단계, 호르무즈 해협 전파 방해. 투입 후 같은 해역의 타국 선박 항법 이상 발생률 23%, 한국 선박 항법 이상 발생률 0%. 한국은 전파 방해 투입 4시간 전에 이미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공격 패턴을 수학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테이블 위에서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단계, 드론 작전. 38대 투입, 27대 추락. 추락률 71%. 원인은 드론 통제 신호에 삽입된 미세 좌표 오류. 한국 국방부 소속 사이버 부대의 작전으로 추정됩니다. 물리적 요격이 아닌 데이터 수준의 개입으로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9명의 장성과 고위 장교들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라디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약하면 내게 전선에서 전부 실패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2글자를 내뱉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라디 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썹 하나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정도의 표정 변화는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위협 등급이 몇이지? 5등급입니다. 최하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벽 너머로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라디 소장이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9명 모두 소장이 읽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보고서도 확인했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자국과 동급으로 평가한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한국이 우위라는 평가입니다. 소장이 잠시 창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말했습니다. 5등급 분류 자체가 정보 실패였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최고사령부의 국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자체 정보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28년 동안 이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5등급으로 분류한 근거가 무엇이었나?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반응 패턴입니다. 이전 압박 사례에서 한국이 충돌을 회피한 기록을 근거로 분류했습니다. 과거 반응만 보고 현재 능력을 평가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충돌을 회피한 것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선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군.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소장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충돌을 피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충돌을 피하면서 동시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수년에 걸쳐 우리는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소장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위협 등급을 재평가한다. 즉시 시행. 그리고 소장은 제가 2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관련 작전은 이스라엘급 사전 분석을 거쳐야 한다. 이스라엘급 사전 분석. 이것은 IRGC 내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 준비를 의미합니다. 1등급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모든 작전 시나리오를 6개월간 시뮬레이션하고 상대의 대응 가능성을 최소 12가지 이상 분석하고 실패 시 후퇴 계획까지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어젯밤까지 5등급이었던 한국이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급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때 자에디가 움직였습니다. 자에디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제가 했고 질문은 소장이 했고 자에디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의 제왕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마지막 발언이 끝난 뒤 자에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자에디의 목소리는 어젯밤 작전실에서 들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소리도 자신감도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진실만을 말하려는 사람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에디에게 쏠렸습니다. 이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에디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드론 38대를 직접 구축한 사람입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이 드론 전단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6시간 만에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5년의 작업을 6시간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자에디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드론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에디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우리 드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왔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파 방해가 걸렸다면 주파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데이터 안에 숨어서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공격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볼 수 없는 적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자에디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38대 드론은 요격당한 것이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방 안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9명의 장성과 고위 장교들이 자에디의 말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라디 소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에디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에디가 진실을 말했다는 인정. 회의는 그 후 40분 더 이어졌습니다. 위협, 등급 재편성, 정보 수집 우선순위 재설정, 한국 관련 전담 분석팀 편성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세리. 네. 28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인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사드와 부딪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소장이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그날 밤의 여파가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UAE는 한국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 우선 접근권을 공식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 당시 한국 선박만이 피해 없이 통과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결과였습니다. UAE 안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약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 동맹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위기 이후 사우디는 한국에 대규모 방산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에 이 규모의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동 각국의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문장은 공식 문서에 적힌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과 복도, 커피잔 너머의 비공식 대화에서 오간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업계에서는 이런 비공식 평가가 공식 문서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 일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동안에는 분노와 충격과 당혹감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제가 진짜 무엇을 목격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한 대 띄우지 않았습니다. 군함 한 척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훨씬 전에 모든 최악의 상황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대사관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상에서 전파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드론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도록.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시스템은 설계된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버스 3대는 17개의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선박 7척은 예측된 안전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사이버 부대는 이미 분석된 드론 통제 구조에 정밀하게 개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4개의 영역이 하나의 원리 아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구만 달랐을 뿐 머리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하고 검증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란의 적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분석했고,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을 추적했고, 러시아의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그 28년의 경력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진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을 끝내는 나라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대피를 끝내고, 전파 방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로를 바꾸고,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드론의 눈을 멀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낸 뒤에도 한마디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게 된 것은 한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무기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 속에, 습관 속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룻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수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세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크게 소리치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작전실에 출근할 때마다 위협 등급표를 바라봅니다. 한국 옆에 적혀 있던 5등급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 옆에 제가 직접 적어 넣은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지금까지 일한 혁명수비대 작전 지휘관이 고백한 그날 밤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